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밑그림 그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내용은 다시 1, 2월 과정에서 자세히 들어갈 거고 3, 4월 가면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161페이지 보시면 책 피셨죠? 뭐 나오죠? 법률 행위의 부관 그래요. 부관. 부관이 뭐죠? 부관. 상관, 부관. 예? 부관이라는 건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붙인다. 붙이는 관이 뭐예요? 약관. 관이 이렇게 쓰는 관자거든요. 요게 이제 옛날에 제단이에요. 제단이고 요거는 도끼를 올려놓은 거예요. 도끼 모양이에요. 도끼 모양. 그리고 요거는 하품흠이에요. 하품흠. 하품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제단에다가 도끼를 올려놨다는 말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면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끼라는 건 무기인데 무기를 지금 제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전쟁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상형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상형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나가면 죽으니까. 그죠? 근데 이 서민들은 이렇게 지금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다가 도끼를 올려놨다는 것은 현재 전쟁이 없는 상태고, 요거는 하품하는 입을 그린 모양이에요. 하품 흠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하품을 한다.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이라는 건 제사라는 거는 왜 지내겠어요? 제사를 왜 지낼까요? 소원 빌잖아요, 소원. 네? 첫 번째, 우리 아들 건강하게, 네? 두 번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세 번째, 네?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아들 10명만 낳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목을 쭉 정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신께 의지해서. 그래서 이 관자가 항목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4항목 이렇게 항목을 붙여가지고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목 관자. 그래서 결국 부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법률 행위에 덧붙이는 항목이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 약관도 이거잖아요. 이거는 약자가 무슨 약이냐면 맺을 약자예요. 계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맺을 약자. 요거는 구기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국자를 이렇게 생긴 국자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뜨잖아요. 이렇게 퍼지죠. 동그라미가. 그걸 그린 게 구기작이에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할 때 이렇게 떠가지고 서로 먹잖아요. 그러면서 둘이가 가족으로 연결되죠. 이 연결되는 실사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맺을 약자. 계약을 맺으면서 붙이는 항목을 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약관 보시면 보험계약 체결할 때 1항, 2항, 3항, 1조, 2조, 3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걸 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법률행위 붙이는 부관이다 그랬을 때 부관은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건데요. 일단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과 기한. 그래서 거기 보시면 161페이지 보시면 부관의 의의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그 부자가 무슨 부자다? 붙일 부자. 부관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과하는 항목을 말한다. 약관. 그럼 넘겨보시고요. 부관은 어떤 것이 있냐면 162페이지에 3번 조건과 기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과 기한. 칠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조건과 기한 그랬을 때 조건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에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가 뭐예요? 성취 여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이걸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답이 을에게 당신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는 말은 뭐죠? 이건 증여하겠다 그거잖아요. 증여라고 하는 법률 행위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서 증여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당신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증여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권리가 없어요. 을에게 권리가 없는데 오늘 날짜 예컨대 12월 며칠이에요 벌써? 20일이에요? 네. 12월 2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10월 22년 10월 며칠이죠? 27일인가요? 뭐 대충 그렇게 보죠. 마지막 주 토요일. 그날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 권리가 발생한다 그거예요. 지금 증여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은 언제예요? 12월 20일인데 효력 발생은 22년 10월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실은 장래의 사실이에요? 현재의 사실이에요? 장래에 발생할 장래의 사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래의 사실에 장래 도래할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한다. 뭐를? 효력 발생 여부를. 조건이란 건. 그런데 지금 법률행위가 어디에서 성립했다고요? 여기서 성립했다고요. 그죠? 그럼 효력 발생은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치 않은 사실이야?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장래에 발생할 사실인데 지워야지 잘 보이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확실, 불확실? 불확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부 증여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인 증여. 근데 만약에 12월 25일이 되면 그러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요날 법률행위를 했는데 12월 25일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라고 했다면 이것도 증여인데 요것도 장래의 사실이죠. 근데 장래의 사실이 확실해요? 확실치 않아요? 12월 25일이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요때는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다면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우리는 붙여가지고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은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다면 조건, 확실하다면 기한, 확실치 않다면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건 조건인지 기한인지 보세요. A가 사망하면 조건, 기한. 조건이라면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기한이라면 분명히 사망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건이다. 조건.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한이야. 학교는 정백기 교수님이 하시죠. 그럼 정백기 교수님이 다음 주 안에 사망하면 집을 증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다음 주 안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다 그래요. 조건부 증여. 정백기 교수님이 언젠가 사망하면 요거는 뭐죠? 요건 기한이잖아요, 기한.
언젠가는 사망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죠? 이렇게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하다면 뭐라 그러고요? 예? 기한. 그럼 기한을 붙인 증여다 그러면 기한부 증여. 더할 부자를 써서 기한을 붙인 증여다. 예. 조건을 붙이면 조건부 증여.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뭘 가지고 구별한다?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하다면 기한. 확실치 않다면 조건.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갑 소유 주택에 대해서 우리 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그러고, 이 들어가는 세입자를 뭐라고 해요? 임차인. 얘를 임대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쓰죠. 기간 2022년 1월 2일부터 2년간 월세는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2022년 1월 2일부터 2년간이다 그러면 언제야? 만료일자가 24년 1월 2일이죠. 그죠? 2년이니까. 그럼 요 기간은 반드시 도래해요? 도래하지 않아요? 도래하죠? 그럼 임대차 계약이 법률행위인데 거기에 기한을 붙였죠? 기한부 임대차. 기한을 붙인 임대차다. 이렇게.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맨날 뭐 집을 증여하겠다, 차를 사주겠다, 이딴 것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계약,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지금 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1억 주고 샀어요. 총 집값은 3억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이 집을 사는데 얘는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한테 1억 원만 주고 요거를 인수하려고 해요. 저당권을. 똑같죠? 얘가 이제 채무가 2억이 있어요. 저당권 은행에서 2억 융자 받고 1억은 제 돈 주고 집을 샀는데 이제 집을 팔 거예요. 파는데 얘는 얘한테 1억만 주고 집을 사는 거예요. 대신 요 2억 원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직접 은행에 돈을 갚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셔요? 자, 이렇게도 거래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채무가 얘한테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확실, 불확실. 그래서 여기 매매 계약을 갑과 우리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넣는 거예요. 갑의 채무가 을에게 인수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인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매매를 인수 조건 붙인 매매잖아요. 조건부 매매죠. 그러면 인수된다라는 건 조건이 뭐 된 거예요? 성취된 것이고 인수 안 된 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취되면 이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것이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인수되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뭐죠? 무효. 효력 발생이 장래에 발생할 사실을, 그죠? 장래에 발생할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해서 효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효력이.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가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이 된다. 이건 이제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장래에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다면 뭐라 그러고요? 장래에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다면 기한. 확실치 않다면 조건. 해서 조건을 분류하고 기한도 분류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구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건 보시면 163페이지 서설에서 의 조건이라 하면 읽어보시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거기서 성립 여부가 있죠. 그거를 오탄한 거예요. 오탄한 거. 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근데 마치 그냥 성립 여부, 성립 요건 막 그런 느낌으로 오네요. 그건 아니고 오탄은 아니네요. 예. 어쨌든 장래 도래할 사실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다. 성취 여부로 바꿔주세요. 성립 여부보다는 성취 여부. 성립 여부보다는 성취 여부. 다시 조건이란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게 훨씬 더 읽기가 좋겠네요. 예, 성취 여부.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조건의 종류가 쭉 나오고 이것저것 나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가보시면 169페이지에 기한 나오죠? 기한의. 읽어보시죠.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두번과 같으나 장래의 발생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부관과 다르다. 자, 어쨌든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게 확실할 때의 기한, 불확실하면 뭐예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자, 이제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이게 글씨가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쓰면서 하면 되고, 여러분 교재 어디를 펴시냐면 190페이지를 펴셔요. 190페이지. 이게 배경을 넣어서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쁘게. 네. 오히려 그냥 하얗게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물권법은 크게 보면 어떻게 나뉘어요? 총칙과 각칙으로 나뉘게 돼요. 총칙은 물권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물권 일반론, 그 다음에 물권 변동론. 그래서 우리 아까 법률 효과라는 걸 뭐라 그랬죠?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고, 요거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효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가 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이 되는 거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권리 변동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 권리 변동이요, 물권법으로 가면 뭘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물권의 변동이 되는 거예요. 예? 물권법으로 가면.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민법 전체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한 거지만, 이 총칙에 해당하는 각칙으로 가는 물권이라면 이때는 그 권리가 물권으로 바뀌는 거고, 어디로 가면 채권으로 가면 권리가 또 바뀌는 거고, 채권의 변동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게 신분법으로 가면 신분 관계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물권법으로 가면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게 물권 변동. 채권법으로 가면 채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 혼인법으로 가면 신분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거를 총칙으로 가니까 신분권이든 채권이든 물권이든 다 권리잖아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과학적이죠. 그러든 말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요, 공부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게, 처음에 이렇게 입문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잡지 않고 덮어놓고 들어가면 중구난방 뒤죽박죽이에요. 어렵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거 책 읽고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부터 요 내용이 각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칙의 공통점을 다 이쪽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물권이라고 하지만 각칙으로 가면 개별적인 물권의 이름이 나와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예를 들어 여기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이다 그러면 이제 점유권으로 가면 부동산 점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 소유권으로 가면 부동산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 지상권으로 가면 부동산 지상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지상권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자?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 그러면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그래서 우리 물건의 개념을 그때 봤었죠. 11월 초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고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보는 건 거기 190페이지에 표 있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요거 잘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제가 칠판에 쓸게요. 자, 물권은 뭐가 있어요? 먼저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어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다시 몇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몇 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물권이니까 물권은 총 몇 개가 보여요? 힌트, 번호를 붙였대요. 8개. 물권은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은 총 8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 그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몇 개 있다? 제한물권은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래야지. 6개. 그죠?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본권. 본권하고 점유권을 합쳐서. 그럼 본권은 몇 개 있어요? 7개. 그렇죠. 7개라고 해야지. 7개. 소유권하고 지상지역 전세 유치질 저당권. 요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본권. 자, 그럼 뜻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대략적으로 어떤 물권이 있느냐, 그걸 이제 공부하시는데, 먼저, 뭐와 뭘로 나눈다고요? 점유권하고 본권을 나눠요. 자, 이거는 본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점유예요. 점유. 어렵다. 점유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 점이 무슨 점일까요? 어? 이 점이 무슨 점일까요? 이게. 네? 아, 밭에다가 막대 꽂아놨다? 이게 이제,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점령할 점이에요. 점령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산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수원? 평택? 산성이 가장 많은 지역.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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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성을 만든 거예요. 독돌로. 산성. 성남이요?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그게? 도로 보면 충북 지역이래요, 충북. 은근히 산성이 많대요, 여기. 근데 문학산성 가보셨어요? 문학산. 거기 뒤에 가면 뒷길, 둘레길로 가면 성곽 보이잖아요. 예. 그거 언제 만든 거죠, 그거? 언제 만든 거예요? 그 성곽이? 몰라요? 인천이 어느 나라 시작이었어요? 삼국시대 중에서? 백제잖아요, 백제. 백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비료백제가 문학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백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충북이 왜 산성이 많냐면 과거에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삼국시대에 있었는데 요 충북 지역을 신라가 신라가 영토 확장했을 때 요 산성을 짓고, 그리고 고구려가 또 팽창할 때, 진흥왕 때 또 산성 짓고, 백제가 팽창할 때 또 산성 짓고, 그래서 산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했어요. 신라가 점령을 했어요, 이 지역을. 궁극에는 통일신라가 여기를 다 먹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신라가 여기를 점령했을 때 요거는 신라 영토죠. 네. 고구려가 점령했을 때는 요건 고구려 영토죠. 네. 백제가 점령하게 되면 백제 영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점유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 여기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다. 그거를 점유한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전복자죠. 전복자예요, 전복자. 이게 왜냐면 거북이 등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불에 굽는 거예요. 구우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기룡화복을. A 부족이 B 부족을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엄청난 수확을 얻죠. 그죠? 근데 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길지 질지 과학적인 분석을 못하죠. 과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쟁해도 됩니까? 그래서 요 쪼개지는 방향을 보고 이건 길할 운이다. 그러면 전쟁하는 거고, 이건 망할 운이다.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복자에다가 요거를 올리는 거는 뭐예요? 네? 내가 이 점을 봐가지고 저 부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럼 성공했잖아요. 그럼 깃발 꽂은 모습이에요, 저게. 그래서 점령할 점자예요. 그럼 점유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점령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썼죠, 제가 지금? 물수. 이거 하품음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물수고, 이건 그릇 명자예요. 근데 그 그릇이 다른 사람들은 이 흙그릇으로 쓰고 있는데 부잣집에 가면 청동기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예? 부잣집은 이렇게 청동기 그릇을 써요. 그리고 청동기 그릇을 보면서 하품하면서 물이 나와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 뭐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 요걸 보고. 그러면 아주 좋은 물건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훔치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훔칠도라고 해요. 훔칠도. 뭐라고 쓴 거죠? 도인이에요. 도인. 쉬운 말로 무슨 놈? 도둑놈. 근데 그 한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이 한자가 정이 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도인이라고 한글로 쓰면 이게 뭐 산속에 있는 사람인지, 도둑놈인지, 아니면 뭐 하는 사람, 이 뜻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자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도인이라고 했을 때 이 도인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시계를 훔쳐서 차고 있다. 이걸 뭐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점유한다. 그거예요. 점유한다. 근데 얘는 어떤 시계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권리로서 보호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권리로 보호받는 것.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본권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 그거를 권리로 인정하겠다가 점유권이에요. 도대체가 뭐냐? 그러면 도의는 법적인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본권이 있다? 없다? 본권은 없어요. 법적인 본래의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그럼 얘한테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은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얘한테도 권리는 있네요. 있기는. 도둑놈도 권리는 있긴 있겠네요. 그게 무슨 권이라고요?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아 근데 이 권리를 도둑한테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하고 있죠? 자 봐봐요. 점유권 가지고도 몇 시간 떠들 수 있어요. 아는 지인이 영종도에서 식당을 하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지인이. 자기는 영종도에서 식당을 오래 해왔는데 두 남녀가 오면 이들이 불륜인지 아니면 진짜 식구인지 자기는 딱 한눈에 구별한다는 거예요. 불륜이냐 아니냐 아니면 진짜 식구냐 가족이냐 한눈에 구별한대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일단 비싼 거 먹어요. 이쪽은 가급적 싸고 양 많은 거. 일단 두 번째 음식을 남긴다. 여기는 싸간다. 남으면 싸가요. 그냥 여기는 남겨요 그냥. 이게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여준다. 여기는 뺏어 먹는다. 이렇게 해서 불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병남이 있어요. 감남과 을려가 불륜이에요. 그럼 을려는 지금 병남의 아내예요. 아내. 예? 남편이고 아내인데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하고 지금 영종도 간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아내는 이 남자는 이 아내를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 본권 관계죠. 그죠? 그럼 지금 을려가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은 현재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이들에게 서로 간에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간에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점유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돼야 된다? 보호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옆에 있는 주방장 정녀가 너 내 이상형이야. 나하고 놀자. 하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도 돼요? 안 되죠. 아니 일방적으로 을려 네가 뭔데? 너 불법이잖아. 불륜이잖아. 그럼 나는 이 사람하고 불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을려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불륜이라고 해서 불법 점유라고 해서 이거를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걸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륜이 마구잡이로 생겨나겠죠. 그죠? 그럼 옆에 있는 뭐라는 손님도 너 내 이상형이야.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개판. 그걸 뭐라 그래요?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 그래요.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 그래서 점유를 권리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얘한테 걸리면 얘는 끝장이죠. 그죠? 얘한테 걸리면 끝장이에요. 본권과 점유권이 충돌하면 당연히 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입증이 필요하잖아요. 남편이 영종도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이 일단은 보호를 해주겠다. 임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래서 점유권을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본권은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증의 문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입증.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유는 그냥 사실 그 자체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얘가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거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그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점유권과 관련해서 봐봐요.
이게 이제 도로가 있어요, 도로. 여기 8차선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도로. 거기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파주 쪽이에요, 파주. 그 땅이 있어요. 요 땅이, 요게 한 필지가 한 2,000평 돼요. 2,000평.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한 동이 있고, 공장이 있고, 옆에 또 집이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돈밭으로 쓰고. 자, 근데 이 땅이 누구 거냐면 철도청 소유예요. 땅이. 소유자는 누구? 철도청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여기서 지은 거예요. 국가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건물을 소유하는데 이 건물이 허가가 난 건물이에요. 등기도 돼 있는 건물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땅에다가 개인이 건물 지어서 건축허가 신청해서 등기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땅을 뭐 하는 거죠, 현재?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 그런데 동네 토착 주민인 B가 있어요. B. 얘는 토착 주민이에요. 얘가 여기서 자꾸 농사를 져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건물 있는 데는 못 들어오니까. 요 밭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다 갈아엎어요. 왜 내가 점유하는 땅을 네가 지금 쓰느냐 이거예요. 내 허락 없이. 그래가지고 둘이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내가 여기를 점유하기 때문에 내가 불법으로 점유한 곳이니까 내가 너에게 벌금을, 과태료를 내겠다. 과태료를 내겠다. 이거 사용한 것에 대한 과태료 내겠다. 그랬더니 얘는 아니다. 이건 내가 점유했으니까 내가 과태료 내겠다. 왜? 과태료를 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점유했다는 거를 국가가 입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소송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고. 저는 이 사람한테 샀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겼어요. 결국. 그럼 이걸 왜 샀을까? 여기는 평당 700만 원이에요. 이미 상가고 뭐고 다 들어섰어요. 아파트 들어서고. 그 건너편이에요. 근데 이건 거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자꾸 그냥 옆에서 이 짓을 하는 바람에 철도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불화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화해달라, 나한테. 내가 사겠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따로 자기들이 쓰지 않는 땅이니까 저한테 팔겠죠. 이의가 없으면. 얘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얘도 지가 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팔고, 못 사고. 그래서 둘이 점유소송을 한 거예요. 점유소송.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갈아엎으면 재물손괴죄로 또 고소해버려요. 예? 저를.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이건 이게 사실관계 이렇다 해가지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는 평당 공시지가대로 간다 그러면 평당 200에서 250이면 사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 담당 경찰이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점유의 개념을 모르니까 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소유자 아니지? 이거 나라 땅이잖아. 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라 땅이잖아. 너 여기 소유자 아니지? 네. 근데 왜 니들끼리 지랄들이야? 이렇게 나와요, 경찰이. 점유 개념을 모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지워버렸네. 점유권이다, 점유권. 그러면 여러분, 점유권도 돈이 될까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한 사례고, 결국 저는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거 불화 받을 돈도 없고, 얘 때문에 불화도 못 받을 것 같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바꿨어요. 빌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소송만 5년 했어요, 이거. 근데 그것 말고도요, 우리 노량진 쪽에 가면 노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 노점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점유권. 근데 그 점포를, 그 점유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자기들끼리 사고 팔기도 하나요? 그렇죠? 점유권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도. 그러니까 점유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상의 지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점유, 신발을 신고 있는 거, 안경 쓰고 있는 거, 모자 쓰고 있는 거 다 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물권이다, 아니다. 점유권도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이다. 두 번째, 본권이라고 했죠. 본권. 본권은 법률상의 권리예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그 본권하고 상관없이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얘는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점유권이고 본권은 다시 뭐냐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소유권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물건이 있단 말이죠. 이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물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요거 소유권이다 그랬을 때, 이 소유권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권리예요, 권리. 근데 그 권리 안에 들어있는 요 항목들을 우리는 그 권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능들이 모여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하고 다른 거죠? 권한하고 다른 거죠. 대리권은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죠. 이거는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했을 때 제한되어 있는 형태의 권리고 권리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그럼 소유권은 어떤 권능이 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물권이에요. 완전 물권. 이게 세 개가 있어서 완전이요. 사용하고 수익은 뭐가 다른 거죠? 뭐는 같고? 사용 수익이 뭐가 달라요? 수익이라는 건 이익을 받는다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익이 돼요? 물건을? 세를 주면 이익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용은 뭐냐면 요거는 지가 쓰는 거고 이건 남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그게 얘한테는 수익이 되는 거고 자기가 쓰면 그건 사용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세를 받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용과 수익은 사용 가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가치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쓰면 사용이고 남이 쓰면 수익이 되니까 남이 쓰는 것도 남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 가치. 처분은 말 그대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지배한다? 교환 가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물권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말이에요. 소유자가 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을에게 떼어줘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 아니면서도 그 물건을 뭐 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 떼주니까 얘한테는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그죠? 이렇게 떼어주면 얘는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물권자가 돼요.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그러면 소유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모양에서 이 부분을 떼어서 얘한테 줬는데 기간을 정해서 주겠죠? 그럼 5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얘한테 사용 수익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5년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다시 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유권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용수익 권능을 얘한테 떼줬는데 완전히 준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설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는 건 이전이에요. 이거는 설정이라고 해요. 설정. 그러면 용익물권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해주는 자가 소유자예요. 얘는 설정자. 그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은 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쟤는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제한물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 있고 또 사용수익은 못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무슨 물권?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사용수익은 하지만 뭐는 못해요? 처분은 못하는 거예요. 얘는 처분은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해요? 사용수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가 제한돼 있고 처분이 제한돼 있고 얘는 사용수익이 제한돼 있다. 그럼 이 용익물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지상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했을 때 일단 지상권은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 근데 기간이 최소 한 30년이에요. 30년. 건물을 짓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렸다 그러면 기간이 30년. 최소 기간.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지상권 제도는 우리가 많이 활용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많이 활용되냐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지상권이에요. 거기는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죠. 토지의 소유권 인정 안 해줘요. 중국은. 대신 뭐예요?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년 지상권을 인정해줬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소유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용기간이 70년이라 그러면 사실상의 소유권이잖아요. 이건 토지 이용권이다. 지역권은 거의 우리는 활용이 안 되고요. 전세권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금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 담보물권 했을 때 이 담자가 무슨 담일까요? 네? 요거 담보. 이게 뭐예요? 멜담이에요, 멜담. 이건 지킬 보자고. 그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매에서 지키는 거죠? 매에서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고 얘는 빌렸으니까 채무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는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놈이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매에서 지켜야 돼요. 뭘 매서 지키냐면 얘가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이렇게 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보다리가 뭐냐? 갑에 물건을 넣은 진보다리예요. 이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갑으로부터 빼들어 놓고 이놈이 약속된 날짜 돈을 안 갚으면 얘가 이 진보다리를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매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진보다리를 누군가 돈을 주고 낙찰을 받는다. 낙찰을 받는다. 그럼 얘는 여기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담에 멜담. 지킬 보고. 따라서 담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을이 얘 물건을 미리서 땡겨서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진보다리를 만들었다. 그걸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질이에요, 인질. 약속 안 지켰을 때 대신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인질을 잡잖아요. 그 인질을, 사람을 잡으면 인질이고 물건을 잡으면 물질이 아니라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런 담보하는 물권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게 유치권이고 질권이고 저당권이고,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저당 설정하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질권은 동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만 빠져요. 그래서 전체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 자, 다시 그 190페이지 표를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본권과 점유권 이렇게 나오죠. 본권은 뭐라 그랬죠? 점유권은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본권은 사실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권리. 그런 의미예요. 네. 자,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 읽어보시죠. 이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이고 제한적으로만 지배하는 권리가 제한물권이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성립 제한을 하게 되는 물건이다. 자, 3번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어진다.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담보하며 담보물건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자, 그래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거기에 나와 있는 토탈 몇 개? 8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도 있는데 뭐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 뭐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 양가로 3번. 근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있는데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물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89페이지 앞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89페이지. 자,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185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죠. 물권은 법률조는 관습법에 의한 의미로 상상한다. 자,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예요. 이 법정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게 물권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권은. 근데 이게 이제 이 물권 법정주의가 세법으로 가면 조세 법정주의로 나와요. 조세 법정주의. 들어보셨어요? 세법에서? 안 들었어요? 하여튼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물권 법정주의가 형법으로 가면 죄형 법정주의로 나와요.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했다. 그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아주 유명한 제도예요. 형법은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어쨌든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법의 지배 원리이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로 만들 수 있고요. 또 관습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185조의 근거에서 관습법상의 물권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성문법으로 모든 물권을 규율하기 어렵고 사회의 변화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가 있다고요? 분묘 기지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및 동산의 양도담보권, 요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밑에 판례 1번 보시면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거기도 그렇고 또 3번 보시면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랬고 또 4번 보시면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우리 물권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8개 있다 그랬죠? 그 모든 물권의 특성은 뭐냐? 물권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뭐죠?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타인을 배제하는 거예요. 물권이라면 자기만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배제시켜요. 그걸 배타성이라 그래요. 만지지 마. 이거예요. 노타치. 오로지 나에게만 독점된 거니까 내 거니까 어느 누구도 만지지 마 이거예요.
그걸 노타치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니야, 만져줘. 그거잖아요. 이 쉼표 들어가면 안 돼요. 노타치. 만지지 마. 바로 독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에 해당한다면 그건 독점성이 있다는 거고, 물권이 아니라면 물권이 아니라면 독점성이 없다는 거죠. 자, 온천수에 대한 권리예요. 온천권. 온양온천 아시죠? 네. 온천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물이 나와서 온천물이 나와서 온천물이 나오는 데가 온천이잖아요. 주로 어디에 온천물이 나와요? 우리 온천 갔다 왔다 그러면 뭐하고 온 거예요? 목욕하고 오는 거잖아요. 온천탕에서 목욕하는 게 온천 갔다 오는 거잖아요. 뭐 있어요, 그게? 그 온양온천을 개발했어요. 근데 기존에 온양온천 이제 관광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개발을 하는데 온천수가 나오는 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온천이 나오는. 온천이 용출되는 원래 그 원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수도관을 만들어서 각 모텔, 호텔, 목욕탕 이런 데다가 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에 A사가 독점을 했는데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온천수도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각종 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해서 난립해서 막 이렇게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업체가 이게 이제 공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온천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독립한 물건이다 이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배타성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온천수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들하고 붙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물건이 아니라는 말은 이거는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은 8개인데 민법으로 물건을 다 규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뭘 통해서 관습법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관습법이라는 게 뭐냐?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건의 종류 8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